내가 사준 집인데 현관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모든 걸 아들에게 내어준 건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점점 내 자리를 밀어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 아들의 침묵, 그리고 결국 나조차 나를 잃어가는 어느 날. 돌봄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세월 속에서 나는 이제 돌봄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두 손에 들려있던 보온병과 반찬 가방이 묵직하게 어깨를 내리눌렀다. 허전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어색하게 비쳤다.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해요. 그 말은 마치 예정에 없는 손님은 사절이란 뜻처럼 들렸다. 나는 단지 국 한 그릇 끓여서 병문 안을 핑계로 들러본 것뿐이었는데 며느리 친정어머님이 입원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했다. 소고기 무국에 들기름 한 숟가락, 집에서 오래 끓여낸 그 국물이 아프신 분께 힘이 되길 바랐다. 근처 병원이라는 말에 일부러 먼 길 돌지도 않았고 잠깐 인사만 할 생각이었다. 그저 반찬 몇 가지를 손에 들고 얼굴이나 한번 비추고 가려던 길이었다. 그런데 놓고 가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철컥 현관문이 서서히 닫히는 소리가 내 마음 어딘가를 짓눌렀다. 나는 아직 신발도 벗지 못한 채였다. 문 앞 그 조용하고 좁은 복도에서 마치 잘못된 택배라도 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뒤로 돌았다. 반찬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아들이 첫마디에 웃지도 않았다. 엄마 다음엔 꼭 연락 주세요.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분명 정중했지만 그보다 훨씬 단단한 벽처럼 들렸다. 그냥 국 좀 갖다 주려고 온 거야. 병원도 근처라 해서 내 말에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애써 말을 줄였다.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죠. 오늘은 좀 그래요. 그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 그의 말은 참 따뜻했다. 엄마, 저희 집 절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믿어도 돼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던가. 신혼집 명의를 내 이름이 아닌 그 아이 앞으로 해주면서도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다. 이 집은 아들 내외의 새 출발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 살림도 시작하는데 안정된 보금자리는 필수지 싶었다. 나는 정말 진심이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랐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결혼 후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생겼다. 같이 밥 먹던 일도 얼굴 자주 보던 날들도 자연스레 줄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새 식구들과의 조율,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했다. 명절이면 선물도 챙겨주고 생일이면 꼭 연락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다. 나름 애를 썼다.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인지 아내 말에 맞추는 건지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라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왜인지 오늘의 그 찬바람 같은 문틈에서 나는 이상하게 오래 서 있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른 내가 실례라도 한 것처럼. 내 발걸음은 망설임도 없이 돌아섰지만 마음은 문 앞에 그대로 놓고 온 듯했다. 집에 돌아와 국을 다시 끓였다. 불을 끄고 뚜껑을 열자 그 따뜻한 김이 가슴 언저리까지 밀려왔다. 묘하게 그 냄새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오히려 어색했다. 작년 봄 아들이 손잡고 인사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몰랐다. 어머니, 장모님도 꼭 잘 모실게요. 엄마도 장모님도 두 분 다 제게는 똑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 놓았던가. 그런데 오늘 국 한 그릇 들고 가던 내 손은 왜 그렇게 무거웠던 걸까? 왜 초인종 소리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그 문틈에서 보인 며느리의 미안한 표정은 자꾸 아프게 떠오를까? 하룻밤을 새워도 이 생각은 떨쳐지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이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조용히 부서진 채로 남아 있었다. 이걸 참아야 하는 걸까? 그저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언제나 괜찮다고 웃으며 넘겨야 하는 걸까? 아들이 철없던 시절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엄마부터 챙길 거야. 제일 먼저. 그 말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 이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 마음은 끓는 냄비 아래처럼 조용히 데워두기로 했다. 언젠가 내가 꺼내보일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하나씩 정리했다. 국물 자국이 눌어붙은 뚜껑을 헹구며 다시 그 집 앞 현관문이 떠올랐다. 이제는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불쑥 찾아가서 패 끼치는 사람이 되느니 손을 놓는 게 서로 편할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먼저 전화할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메시지 한 통쯤 올 법도 했지만 없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넘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상차림을 간소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마트에서 장을 봤다. 한 손 가득 대파를 들고 줄을 서는데 앞사람이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어머님이 그걸 또 해오셨다니까요?
아니, 요즘 누가 시부모 집에 반찬 들고 와요? 요리도 우리가 다 하는데 괜히 시어머니 티 내려는 거지. 나는 엉겁결에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는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문득 찔려서였다. 줄을 옮기며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어떤 말은 듣지 않아도 가슴을 친다. 명절 아침 손수 만든 갈비찜을 도마에 올려놓았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먼저 왔다. 도착 30분 전에 엄마 뭘 도와드릴까요? 하며 전화를 걸곤 했다. 이젠 그런 연락이 없다.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며느리가 쓰다 간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바느질 자국도 선명한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있는 공간 같지 않았다. 정리를 해야 할까 싶다가도 그럴 때마다 나는 자꾸 그 아이의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 말에 다시 멈춰섰다. 가족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결혼식 사진 액자를 조심스레 꺼냈다. 미소 짓는 아들과 며느리. 내 옆에서 그날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많이 배울게요. 라고 했던 그 아이.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정말 빈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 식어버린 걸까? 다음 주말 동네에서 함께 봉사활동하던 선배 아주머니의 초대를 받았다. 혼자 조용히 지내다 보니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었다. 그분 댁은 정갈하게 정돈된 전원주택이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가족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자기 생활이 우선이고 시댁은 가끔 연락만 하는 거지 뭐. 그 말에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정말 다 그런 걸까? 나만 유난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걸까? 그래도 자식 키워서 남 준다는 말 있잖아요. 아휴, 전 남 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돌아보네요. 내가 입을 열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셨다. 기다리지 마요. 요즘 세상엔 엄마가 알아서 단단해져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다음날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났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자꾸 어딘가 허전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기분이 맴돌았다. 그래서 결국 손편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받는 이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 살고 있는 내 새 식구 며느리까지. 얘야. 너희 집 앞에서 돌아서던 날 엄마는 참 별것도 아닌 일에 많이 속상했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단지 내가 만든 기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희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규칙이 필요하겠지. 엄마는 이제 기대를 내려놓으려고 해. 대신 그 자리에 너희가 편히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둘게. 그날 못 건넨 국과 반찬은 다시 만들지 않을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해. 엄마는 그게 더 고맙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이해하려고 해볼게. 잘 살아. 그리고 잘 지내.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써내려가며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담담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남긴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죄송해요.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명절 지나면 꼭 찾아뵐게요. 며느리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어쩐지 좀 따뜻했다. 손편지를 붙이고도 며칠 동안은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답장이 올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습관처럼 알림창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 짧은 메시지에 마음이 요동치는 나를 보며 나는 조금 쓸쓸해졌다. 이렇게 단 몇 줄에 마음이 움직이는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다. 명절이 지나고 정말로 아들이 찾아왔다. 그날 나는 일부러 별다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단정하게 정리된 거실,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풍경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 난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열고 있었다. 엄마. 낮게 깔린 목소리, 조심스러운 눈빛.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어? 내 말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거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편지 잘 받았어요. 아들이 말을 꺼냈다. 사실 그날 엄마가 오셨을 때 우리 둘 다 너무 놀랐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었기에 괜히 안다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요즘 솔직히 아내랑 좀 예민했어요. 친정 어머님 수술 때문에 신경도 곤두서 있고 갑작스러운 엄마 방문에 아내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 나는 짧게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감정을 담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근데 그때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아내도 많이 울었어요. 자기도 너무 예의 없이 군 것 같다고. 근데 이상하게 말 한마디를 꺼내기 어려웠대요. 나는 그제야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했지만 유리컵이 손끝에서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엄마가 써준 편지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기대 내려놓겠다는 말이 미안하게 느껴졌대요. 괜찮다. 누구나 자기 사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바랐다. 나는 정말로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내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다. 이건 엄마 생활비예요. 그동안 집 걱정도 돈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얘야, 그 집 사줄 때부터 나는 이미 다 해줬다고 생각했다. 그걸로 충분했어. 그걸로도 모자람 없이 살았어.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챙겨야죠. 그 아이가 말끝을 다 닫기도 전에 나는 손을 내저었다. 그 마음만 받을게. 현금은 다시 넣어가렴.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운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돈은 필요 없단다. 다만 네가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다. 며느리였다. 그 아이가 직접 전화를 해온 건 처음이었다. 어머님, 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실까요? 식사 한 끼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그래. 고맙다. 그 짧은 대답에 내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말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는 어색했다. 작은 한식집의 구석자리 아늑한 조명이 우리 사이를 비췄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무례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서로 맞춰가야 하는 거잖니? 나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실 친정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가 시어머니 밀어내면 너도 나중에 그런 취급받는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돌고 도는 걸지도 모른다. 고마워. 이렇게 만나줘서. 내가 말하자 그 아이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앞으로는 약속 없이 오셔도 괜찮아요. 그날 제가 못 받아들인 건 제 준비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젠 마음이 좀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진심으로 웃었다. 그 아이가 한 뼘쯤 내게 다가온 기분이었다. 식사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아들 명의로 집 해주셨을 때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감사하면서도 그게 책임처럼 느껴졌거든요. 내가 당신 아들한테 잘 못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담담히 들었다. 그 아이에게도 나름의 무게가 있었겠지. 나의 선의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을지도. 이젠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식당을 나와 걸어가는 길 봄바람이 서늘하게 볼을 스쳤다. 멀어졌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때론 기다리지 않음으로 마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봄이 완연히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작은 텃밭의 나물들이 고개를 들고 마당 구석의 화분들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게 창문을 열었다. 그런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이 떠 있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물음은 처음부터 뭔가 조심스러웠다. 우리가 저녁 같이 하려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하려고 하고요. 아내가 직접 국도 끓인다네요. 나는 대답을 잠시 망설였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초인종 앞에서 돌아섰던 기억부터 며느리와의 짧은 식사 자리, 그 아이의 고백과 손끝의 떨림까지. 그래, 갈게. 그렇게 나는 다시 그 집을 향했다. 이번엔 국을 들고 가지 않았다. 빈손으로 가는 게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는 이번엔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 표정에 억지스러움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문득 오래전 이 집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다. 그땐 아들이 내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이 집 덕에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그 말이 정말 고맙고 벅찼는데 어느 순간 흐릿해져 버렸다. 지금은 감정의 정산이 끝난 듯 조용한 물결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식탁 위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소고기 무국, 갈비찜, 가지무침, 감자조림. 모두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다. 아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몇 번이나 다시 끓이고 간도 맞추고. 아들이 괜히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했는데 혹시 싱겁거나 짜면 말씀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입안에서 고소한 들기름 향과 무의 단맛이 퍼졌다. 그 맛은 내가 자주 끓이던 그 국 맛과 아주 닮아 있었다. 맛있다.
내 말에 며느리는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 속엔 진명의 변경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엄마, 이건 그 집이요. 엄마가 해주신 신혼집. 그거 다시 엄마 앞으로 돌리려고 해요. 나는 순간 손이 멈췄다.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집은 너희 거다. 이미 오래전 그 마음으로 준 거야. 그건 아는데요. 그땐 우리가 너무 부족했잖아요. 엄마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우린 너무 무심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미안함을 넘어 진심 같았다. 그 집은 너희 출발선이야. 내가 밀어줄 수 있었던 전부였고 그래서 후회도 없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럼 그 집 말고 앞으로 우리가 해드릴게요. 매달 엄마 생활에 도움되게 할 거예요. 이젠 우리가 조금은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머릿속으로 오래된 문장을 꺼냈다. 이 아이들이 날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구나. 밤이 깊었다.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에 불빛들이 주르르 흘러갔다. 나는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웃음을 지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기 전 슬며시 내 손에 쥐어준 편지였다. 어머님께. 그날 현관 앞에서 제가 닫았던 문을 오늘 이렇게 다시 열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웠던 것도 미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일까봐 실망드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바라시는 분이 아니란걸요. 그러니 앞으로는 자주 뵈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가끔은 저도 국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며느리 올린 편지 끝 문장을 따라 웃음이 나왔다. 세상에 국 한 그릇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줄이야.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기다리는 마음보다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말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문을 여는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가깝다는 건 매일 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불편해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길목이란 걸 이제야 알았다. 며느리는 가끔 사진을 보내왔다. 어머님, 오늘은 이거 해봤어요. 사진 속엔 갈색 윤기 흐르는 장조림이나 꼬들꼬들 무생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곤 꼭 한 줄을 덧붙였다. 혹시 너무 짠가요?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해볼게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썼다. 아주 잘했어. 소금 한 꼬집 덜면 더 좋을 듯. 그 아이는 정말 정직하게 반응했고 다음엔 반드시 반영했다. 그 모습이 참 기특했고 어쩐지 내 딸이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었다. 어느 날은 둘이 마트에도 갔다.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요즘은 오이도 3개에 5,000원이에요. 진짜 세상 물가가. 내가 중얼거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다. 그러게요. 요즘은 장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저희도 얼마 전부터 외식 줄였어요. 장바구니에 오이를 담고 고사리 한 봉지를 들여다보며 나는 물었다. 어머니한텐 이런 얘기해도 되죠?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뭘 말해도 혼날까봐 아니면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무서웠거든요. 나는 말없이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이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게 참 편해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쩌면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게 진짜 가까워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다. 예고 없이 찾아와선 내 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나 좀 앉아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다. 그 아이는 평소보다 한결말이 없었다.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무슨 일 있었니? 인원 감축. 구조 조정이었대요. 근데 사실 나 준비도 못했어.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날 면접 끝나고 흐뭇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은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벌고 싶어서. 혼자 해결해보고 싶은데 너무 자신이 없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밤, 이마에 손 얹고 걱정하던 그 밤처럼.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손 안에서 작았다. 다음 날 나는 며느리를 따로 불렀다.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묻지 않았다. 이건 아들 모시겠지 싶었다. 다만 국을 끓여 냉장고에 넣어주며 살짝 힌트를 줬다. 얘가 요즘 조금 지쳐 보이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둘이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이미 무언가 짐작하고 있다는 기색이 스쳤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왔다. 이번엔 한결 다른 얼굴이었다.
엄마, 나 아내한테 말했어. 처음엔 놀라더니 말없이 내 손을 잡더라. 당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눈물이 쏟아졌어. 나는 가만히 그 말만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속에 조용히 하나 적었다. 이 아이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집안 가득 햇살이 넘실거릴 무렵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같이 김치 담가 볼래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그 김치 나중에 아빠도 드시러 오시라 하렴.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렇게 해볼게요. 꼭. 그러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 어머님이 제 옆에 계셔주셔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며느리가 아닌 내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김장을 담그던 날 주방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했다. 배춧잎에 양념을 바르며 나는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다. 손끝이 붉게 물들었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어머님은 김치 담그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어릴 때 엄마가 김치 버무리던 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 그 다음은 내 시아버지. 겨울이면 김치국부터 찾았거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우리 집은 김치 담글 일이 없었어요. 친정엄마도 직장 다니느라 김장한 지 오래됐고 요즘은 그냥 사 먹어요. 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딘가 그늘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지난 봄 병원에 입원했다던 그녀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때 친정어머님 많이 편찮으셨다 했지? 그녀는 김치통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몸도 많이 야위시고 기억도 가끔 놓치세요. 말끝이 작아졌다. 양념 묻은 손을 씻으며 그녀는 한참을 물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뒤따라가 수건을 내밀었다. 그래서 명절에도 못 내려갔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가면 저를 기억 못하실 때가 많아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딸로서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기억은 잊혀도 마음은 남는 법이야. 그분 마음속엔 너 분명히 깊게 박혀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입술을 꾹 다문 채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마음을 담아 제안을 했다. 혹시 요양병원 갈 때 나도 같이 가면 어떨까? 그녀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요? 그게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웃었다. 민망한 건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지. 내가 널 딸처럼 여긴다면 내 엄마도 나한테 어머님이지 않겠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의 온기가 오래도록 손등에 남았다. 병원은 도시 외곽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요. 며느리가 다가가 손을 잡았지만 그분은 눈을 뜨지 않았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우리 승희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곁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잠시 후 나는 직접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아이 시어머니입니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혼란스럽다가도 이내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애 잘 좀 부탁해요. 그 짧은 부탁이 어쩐지 너무 큰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현관 앞에서 저 혼자 문을 닫았던 게 정말 오래도록 죄송했는데 오늘 그 문을 어머님이 다시 열어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진심이면 결국 닿게 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아무 말 없이도 내게 전해졌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제게 두 번째 어머니가 생긴 것 같아요. 부족한 며느리지만 앞으로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요.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다. 나도 네가 참 고마워. 우리 같이 천천히 더 가까워지자. 아들이 다시 출근길에 나섰다. 정확히 말하면 면접 보러 간다고 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셔츠에 다리미질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엄마, 이젠 나 혼자도 잘해요. 그래도 나는 행여 구겨질까 옷걸이에 걸린 셔츠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현관을 나서는 아들 뒤통수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저 고개가 예전엔 내 손 위에 얹혀 있었는데 지금은 저 스스로를 증명하러 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 도시락을 쌌다. 밥 위엔 깨소금과 김자반을 살짝 뿌리고 삶은 달걀에 예쁘게 웃는 얼굴을 그려 넣었다. 어머님, 저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그녀가 웃으며 내게 도시락을 보여줄 때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예쁘다. 그 아이 오늘 하루 힘 많이 받을 거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어느새 익숙한 가족의 결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천천히 서랍을 정리했다. 이사하고 몇 년간은 열지 않던 상자들. 그 안엔 내가 일하던 시절 썼던 메모장, 오래된 재봉틀 실타래,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의 손편지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집 사줄게. 우리 아파트 살자.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이 뻐근했다. 그 아이는 약속을 지켰다. 내게 집을 사주진 못했지만 자신이 사는 집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일에 죄책감을 느낄 만큼의 마음을 남겼으니까.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면접 잘 봤어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엄마 도시락 덕분에 덜 떨렸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도시락을 싼 건 며느리였지만 엄마 도시락이라 부른 그 표현이 어쩐지 가슴 한쪽을 저리게 했다. 그날 밤 가족 셋이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아들은 그간 지원했던 회사들과 면접 후기를 말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챙겨줬다. 솔직히 지금이 제일 애매해요. 경력자 치고는 부족하고 신입 치고는 나이가 많고 무언가 다 어정쩡한 느낌이야. 아들이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정쩡한 자리가 제일 힘들긴 하지.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배우는 시기기도 해.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 대신 스스로 놓지 않았다는 것만 남으면 돼. 그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이 어쩐지 애틋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며느리와 둘이 마주 앉아 설거지를 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아까 말씀 참 좋았어요. 놓지 않은 것만 남으면 된다는 말 저도 꼭 기억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세대는 붙잡아야 산다는 말만 배웠거든. 그래서 뭐든 다 감내했고 꾹꾹 참았고 근데 이제 알겠더라. 가끔은 놓는 게 사는 거야. 그녀는 수세미를 씻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어머님, 이젠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참는 게 아니라 비우고 웃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 그날 밤 나는 참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무언가 정리되는 기분, 그리움과 감사가 교차하는 기분이 자꾸 나를 깨웠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에 된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계약직이긴 한데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더라.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을 가슴에 눌렀다. 잘됐다. 정말 고생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며느리도 많이 힘냈고 우리 다시 시작해볼게요. 나는 대답 대신 한참을 웃었다. 그 웃음이 이 가족에게 두 번째 출발선이 되어주길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국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왠지 따뜻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걸 아는 밥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빈집에서 보냈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화분에 물을 주고 그러고 나면 시계는 오전 9시를 막 넘긴다. 라디오를 틀어놓지만 말소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설거지는 금방 끝나고 정리된 거실은 오히려 낯설었다. 누구의 숨결도 남지 않은 공간은 참 조용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 와서 같이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나는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따뜻함 너머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예전엔 아이들 챙기느라 하루가 훌쩍 갔다. 남편 살아계실 땐 새벽에 도시락 싸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가 떠난 후엔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내 모든 시간을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우연히 들른 시장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어머, 이선아 아니야? 너 맞지? 나는 멍하니 있다가 늦게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하나 안 변했네. 여전히 말라서 나 기억 안 나? 성남여중 3학년 때 같은 반. 나는 입가에 웃음을 올렸다. 기억나. 내 목소리도 그대로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다. 한때는 서로의 일기장을 몰래 보던 사이 하지만 졸업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었다. 차 한잔 어때? 시장 옆에 우리 작은 카페에. 직접 굽는 쿠키도 있어. 그녀를 따라갔고 한참을 대화했다.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며 나는 문득 내가 살아온 삶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웠어.
와, 대단하다. 나도 이혼하고 나서 혼자 딸 키웠거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더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단단했어? 나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단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버틴 것뿐인데 며칠 뒤 윤정이 내게 연락을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 듣고 있는데 선아 너도 한번 와볼래? 생각 정리도 되고 사람들도 괜찮아.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오후 며느리의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어머님, 내일 제가 늦어요. 저녁 드시고 천천히 쉬세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나도 뭔가 내 삶을 늦는다고 말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센터 첫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다들 자신을 소개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썼다. 나도 조심스럽게 노트를 폈다.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았다. 그 이름이 지워진 지금 나는 누구일까?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세상에 다시 내 몫의 시간이 생긴 듯한 기분. 그건 참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며느리는 내가 글쓰기 수업에 다닌다는 말에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어머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보내주신 손편지도 저 아직 다 간직하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쓰다 보니 살아온 시간이 낱말처럼 떠오르더라. 그리운 것도 있고 잊고 싶은 것도 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글로 써보는 게 저도 언젠간 꼭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며칠 후 아들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 이번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됐어요.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분간은 계약직이지만 팀장님이 장기 프로젝트 맡기시더라고요. 기회로 삼아보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그의 등을 두드렸다. 잘했다. 너 참 잘 버텼다. 엄마도요. 그 아이가 말했다. 엄마도 참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선아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써봤다. 이선아의 인생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썼다. 엄마도 여자도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낸 건 토요일 오후였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밥을 먹은 날.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주방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혹시 어머님께 실례일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저 임신했어요. 나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췄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 놀람, 걱정, 환희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초기라 조심해야 해서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 위에 오래된 내 손이 포개졌다. 고맙다. 그리고 축하한다. 말은 짧았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가 내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손주를 품은 엄마가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들의 아기 때 사진들이 가득한 그 책 속에 울고 웃던 시절이 펼쳐져 있었다. 처음 젖병을 물렸던 순간, 한밤중 열나서 병원으로 뛰어갔던 날, 첫걸음을 떼고 나서 뒤돌아보며 엄마라 불러줬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때 알았다. 누군가를 낳는다는 건 단지 생명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 안에 무언가를 새로 낳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리고 지금 며느리도 아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며느리는 문화센터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어머님 요즘 글 쓰는 게 참 좋아 보이셔서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함께 나섰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처음 아이 낳았을 때 무서우셨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너무 무서웠지. 세상 모든 게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 근데 아이가 눈을 뜨고 날 보는 순간 그게 다 사라졌어. 그 아이가 나를 선택해서 와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키우자.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뱃속 위로 얹었다. 그 손등 위에 내 손을 포개며 나는 말했다. 너를 기다리는 이 마음 그 아이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기뻐해주니까 나도 점점 아빠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모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고 책임이 쌓이고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커지는 거지.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처럼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 품 안에 내가 낳았던 그 아이가 여전히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글을 썼다. 노트 첫 줄엔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된다. 그 말이 주는 감정은 나를 또다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에서 첫 초음파 사진을 가져왔다. 작고 동그란 그림 속에서 나는 생명을 보았다. 그 아이는 아직 말도 눈빛도 없지만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아이가 우리를 가족으로 이어주는 끈이 되어주겠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나중에 물으면 꼭 말해줄게요. 할머니가 가장 먼저 기뻐해 주셨다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은 낳아보지 않고도 시작되는 사랑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늘도 그 아이를 기다린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를 온 마음으로. 문자 하나가 왔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병원 가요. 진통 시작됐어요. 순간 손에서 들고 있던 머그컵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그보다 더 크게 뛴 건 내 심장이었다.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휴대폰, 지갑, 작은 수건 한 장을 넣은 가방을 들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 아꼈던 파스텔톤 담요도 챙겼다. 괜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덜 떨릴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들이 접수를 마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짧게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엄마, 아내가 엄청 아파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푹 찔렀다. 며느리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진통을 견디고 있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가에는 말 대신 깊은 결심 같은 것이 맴돌았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녀는 내 눈을 보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님 무섭지 않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꾹 눌렀다. 3시간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다. 그 울음은 마치 세상의 시작처럼 모든 고요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울림이었다. 나는 한참을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어머님, 이 아이 잘 키워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함께할게. 며칠 후 아이는 집으로 왔다. 집안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로 가득 찼다. 미지근한 물, 젖비린내, 땀 섞인 이불 냄새, 그리고 아이의 숨결. 내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어깨에 작은 체온이 남은 채 잠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존재 하나로 하루를 살아냈던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시절과 지금을 겹쳐보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하루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아이 이름 짓는 것 같이 고민해 주실래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곧 웃었다. 그래, 이름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서우 어떨까 생각했어요. 맑을 서, 지킬 우, 깨끗하고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 어머님 생각나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이름을 불러보았다. 서우. 어쩌면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다시 지켜줄 사람으로 온 걸지도 모르겠다. 밤에 조용히 혼자 앉아 창문을 열었다. 밖은 늦은 가을 바람이 분다. 노란 은행잎이 마당을 흩날리며 구른다. 아이의 숨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다.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아봤다. 기도처럼, 인사처럼.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도 나를 지켜야겠다. 그게 내가 이 삶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남길 수 있는 약속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문화센터 마지막 수업에서 각자 자신이 쓴 글의 한 대목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노트를 천천히 펼치고 한참을 멈춰 있다가 조용히 읽었다. 나는 엄마로 살았고 아내로 살았고 이름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워가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선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니 어딘가 목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고독의 눈물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내 옆에 앉았다. 작은 고개를 까딱이며 나를 바라보는 아기의 눈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녕, 서우야. 와줘서 고맙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때론 가족이면서도 가장 멀 수 있고 남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아왔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선아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뒷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걸 먼저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선택한 사랑으로 채워질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